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6년 5월 8일 월요일 아침 9시 30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A씨가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집 앞에 도착해서 벨을 누르던 A씨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죠.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 집은 평소 누구보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의아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A씨가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어보는데 그러자마자 그녀는 놀라 자리에서 얼어붙고 맙니다. 문을 열고 A씨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이 집 주인이었던 38살 주부 최씨. 누군가에게 잔혹하게 공격당해서 현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과 입술을 비롯한 얼굴 전체가 멍이 들어서 심하게 부어 있었고요. 그리고 목에는 목욕용 타월이 감겨 있습니다. 바닥에는 새빨간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곳을 찔렸는지 현관 자체에 피비린내가 진동했다고 하는데요. 도우미 A씨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 역시 현장 모습에 말을 잃었습니다. 부검 결과 최씨의 사인은 목뼈 연골골절 및 질식, 범인이 목욕용 타올로 목을 졸라 교살한 정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최씨 몸에는 흉기에 찔린 자상이 무려 24군데나 발견되었어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주부를 살인한 걸까요? 최씨 몸에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라진 귀중품이나 현금도 없었고요. 딱히 외부 침입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방바닥에 커피가 담긴 컵이 엎질러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피해자가 순순히 범인이 들어왔을 때 문을 열어줬고 커피까지 내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찰은 가장 먼저 면식범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용의선상에 오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망 추정 시각 남편은 이미 출근을 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죠. 이 밖에 현장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됩니다. 먼저 누군가 빨래통을 막 뒤진 흔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 최씨의 것과 일치하는 혈흔이 발견됩니다. 방바닥에는 피를 밟고 돌아다닌 양말 자국도 남아 있었고요. 또 결정적으로 최씨의 머리 옆에 남성용 점퍼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경찰은 이 점퍼가 남편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인 결과 아니었죠. 따라서 범인이 현장에 남기고 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범인의 것이니까요. 어쩌면 범인은 범행 이후에 급하게 도주하느라 이걸 까먹고 간 걸까 싶었는데 그렇다면 좀 허술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범행 당시 많이 당황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이건 계획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였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쯤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엔 다행히 현관과 엘리베이터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한 남성이 찍혀 있었죠. 이 남자는 범행 추정 시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바로 타지 않고 먼저 계단을 2칸씩 올라가는 장면이 보여요. 그러면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두리번거리는 듯 했죠. 잠시 후 목격자가 한 명도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비로소 엘리베이터를 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꽤나 치밀한 듯해요. 게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묘한 행동이 포착됩니다. 바로 버튼을 누르는 특이한 방식인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손가락으로 층수를 누르죠. 하지만 이 남자는 주먹을 쥔 채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아마도 자신의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나름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여요. 즉, 그렇다면 이미 어느 정도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있죠. 그는 피해자가 사는 13층에 내렸고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땐 옷차림이 처음과 바뀌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CCTV 화질은 아주 선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처음 남자가 입고 들어온 점퍼는 분명 현장에서 발견된 그 피 묻은 점퍼와 일치합니다.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후에 옷을 갈아입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빠르게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처음부터 범행을 작정한 계획범죄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 CCTV를 확보한 이후 더욱더 면식범의 소행이라는 마음을 굳히게 됐어요. 우선 남자가 처음부터 여러 집을 물색한 게 아니잖아요. 딱 13층 최 씨 집을 타깃으로 정했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이죠. 최 씨는 그날 분명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었을 겁니다. 이후 범인은 그녀를 돌연 공격했는데 추정컨대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최 씨가 다행히 현관문을 밀치고 나가서 도망치게 돼요. 하지만 남자가 곧 따라 나가서 계단에서 붙잡게 되죠. 그리고 흉기를 휘둘러서 다시 최 씨를 제압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의 혈흔이 복도에 묻어있던 거고요. 그렇게 집으로 끌려온 최 씨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범인은 피가 묻은 자신의 점퍼와 셔츠 장갑을 벗고 빨래통을 뒤져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 도주했다는 시나리오. 여기까지가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팀의 현장 분석 결과입니다. 경찰은 가족과 이웃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어요. 면식범이라면 CCTV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 남성을 아는 사람이 분명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상합니다. 전혀 아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렇게 수소문 끝에 답답해진 경찰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현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때 최 씨의 혈흔이 발견된 계단 부근에서 라이터 한 개를 발견합니다. 이 라이터가 범인의 옷에서 빠진 듯해요. 그리고 라이터를 봤더니 한 성인 오락실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해당 오락실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당시에 유행했던 그 도박성 게임을 하는 성인 오락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찰이 이곳으로 달려가서 CCTV에 찍혀있는 용의자의 모습을 종업원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서 원하던 대답을 듣게 되죠. 저 이 남자 알아요. 종업원을 기억한 남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오락실에 와서 도박 게임을 즐기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안에서 워낙 자주 오니까 죽돌이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불렸을 정도죠. 자, 이렇게 신원을 파악한 시점에서 때마침 그 범인이 남기고 간 점퍼에서 DNA가 채취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희망이 보이죠. 그렇게 모든 걸 종합해서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결과 그의 이름은 홍덕표. 1961년생으로 범행 당시의 나이는 45살이었습니다. 직업을 보니까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였죠. 그는 분명 이 가족과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직업, 이삿짐 센터요. 여기서 면식범에 대한 미스테리가 풀리게 되죠. 알고 보니 이 피해자 최 씨는 사건 발생 얼마 전에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홍덕표가 이삿짐 센터 인부로 참여한 이력도 확인되는데요. 하루 종일 이사를 하면서 마주쳤겠죠. 그러니까 얼굴이 익숙했고 그래서 벨을 눌렀을 때 최 씨가 문을 열어줬던 겁니다. 아는 사람이니까 커피를 사준 거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홍덕표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경찰은 도박빚으로 인해 돈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홍덕표 친척들 말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 일찍이 부모와 헤어졌고 다른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해요. 심지어 그는 27살 때까지 무적자로 살아왔다는데요. 무적자가 뭐냐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이 정부의 서류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유령 아동이라고도 해요. 주로 과거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가난한 집안이나 또는 기초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이 해당됩니다. 홍덕표 지인에 따르면 그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용직 노동과 또 중국집 배달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죠. 그런데 또 희한하게 애인이 끊긴 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여유가 없지만 매번 만나는 여자 집에서 동거를 하거나 또는 그녀들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나마도 그 번 돈, 여자한테 받은 용돈 모두를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성인 오락실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살았고요. 때문에 수백만 원을 잃은 건 당연했고 상당한 도박빚까지 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에게 들어온 일이 최씨네 이사 일이었어요. 짐을 옮기면서 집 구조를 쉽게 파악했을 거고 또 동시에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이 집에 어디에 숨겨놨을지 그것도 예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삿짐 아저씨가 이렇게 무서울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홍덕표는 처음부터 살해를 할 생각이었던 걸까요? 여기에 대해선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홍덕표는 분명 자신의 범행에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금품을 한 개도 가져가지 못했으니까요. 훔쳐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옷가지를 자기 점퍼를 두고 가는 허술함을 보였죠. 살인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미 이 집에 침입을 했고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싶어서 결국 최 씨를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경찰은 처음에는 이게 우발적 살인이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건 계획살인이다 라고 판단하게 돼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바로 피해자의 목에 감겨있던 목욕 타월 때문입니다. 최 씨 집에 들어와서 실랑이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러는 동안 그가 그 집 화장실에 가서 타월을 가지고 올 겨를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건 애초에 범인이 준비해온 도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타월이 목에 감겨 있었어요. 결박용이 아닌 살해용으로 쓰인 것도 확실하고요. 오늘 금사파 혹시 눈치채셨나요? 계획이다, 우발이다, 여러 추측과 정황만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사건이 발생한 이래 여지껏 홍덕표가 검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보시다시피 용의자 얼굴, 신원까지 모두 파악이 됐어요. 하지만 무려 17년이 넘도록 그는 도주 중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도저히 발견이 안 돼요. 물론 경찰은 그가 자주 들른다는 그 성인 오락실에서 잠입수사 진행했죠.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5월 8일 이후부터 그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일하던 이삿짐 센터요. 사건 즉시 그만둔 것으로 밝혀졌고요. 지인들한테도 홍덕표의 행동에 대해서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다 연락 끊겨서 나는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른다 라는 말뿐입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도 없었고요. 그 외에 어떠한 생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무려 17년 동안이요. 그렇게 홍덕표는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정말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홍덕표는 여전히 대한민국 수배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에 TV 공개수배 프로그램을 통해 김포 주부살인 사건의 용의자 홍덕표에 대해 자세히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생김새,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죠. 여러분, 이 프로로 인해 꽤 많은 사건이 해결된 거 아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홍덕표의 꼬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간간히 연락을 하던 지인들도 이 TV로 공개 수배가 된 이후에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죠. 홍덕표, 키는 175cm의 마른 체격입니다. 어딘가 국내에 숨어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이때보다 훨씬 더 말랐을 것으로 추정돼요. 당시에도 앞머리에 숱이 좀 적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벗겨진 수준이거나 아니면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사람의 목소리가 유독 가늘고 또 팔자걸음으로 걷는다는 점이에요. 이건 쉽게 고칠 수 없죠.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홍덕표가 범행을 저지르기 5년 전인 2002년 때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과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각에서는 17년간이나 모습을 감춘 홍덕표가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잔인하게 빼앗고 또 자수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인간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또는 도주 중에 지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는 여러분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아득바득 살려고 하겠죠.
한편으로는 여전히 신분을 숨긴 채 어딘가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있거나 혹은 중국, 필리핀 등지로 불법 미입국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피해자 최 씨의 남편은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유가족이 됐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죠. 심지어 최 씨가 사망한 바로 그날은 이들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무참하게 깨져버린 행복한 가정. 언젠가는 반드시 홍덕표가 잡혀야 할 이유 중에 하나죠. 죽지 않고 어딘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잡혀서 자신의 죗값을 치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공개 수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희귀병이 있어서 약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거하지 못하는 살인마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해당 사건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1월 30일 오전 11시 40분 전라북도 전주시 송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힘겨운 듯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구조대가 급히 가정집으로 출동을 했고 현관문을 열어보는데 가장 먼저 감지된 건 매캐한 냄새였습니다. 막 코끝을 찌를 듯 연탄이 타면서 내뿜는 가스가 이제 감지된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가 먼저 집안 현관, 창문 다 열어서 환기를 시켰고 둘러보니까 그 신고자였던 25살의 남성 박 씨가 거실에 쓰러져서 숨을 가쁘게 쉬고 있더라고요. 대원들이 물었죠. 다른 가족들은 없습니까? 그러자 박 씨가 간신히 손을 들어서 다른 방 하나를 가리킵니다. 이 집안의 작은 방에서는 각각 55세, 52세였던 박 씨의 부모가 쓰러져 있었고요. 또 안방에서는 27살이던 박 씨의 친형까지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세 사람 모두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눈에 띄는 건 그 쓰러진 부모의 머리맡에 있던 연탄 화덕. 이미 불에 다 타서 재가 된 연탄이 남아있더라고요. 또 친형이 있던 그 안방의 옷장 뒤쪽에서도 같은 종류의 화덕과 또 타다 남은 연탄이 발견됩니다. 정황상 일가족이 집안에서 연탄을 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요. 구조대는 급히 이 가족들 병원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신고자 박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사람, 그러니까 부모 둘과 형은 사망 판정을 받고 말았죠.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감식하다 보니 좀 수상한 점이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일가족이 한꺼번에 죽음을 선택하게 되면 대개 유서가 있기 마련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죽음을 암시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 탐문에 와도 이 가족이 평소에 이런 선택을 할 만한 심각한 불화나 금전적인 문제를 겪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요, 이 박 씨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인 편에 속했어요. 아버지는 전주 송촌동에서 420평 부지 콩나물 재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이 공장 매출이 동종업계에서도 꽤나 높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아버지가 최근까지도 새로운 땅을 사겠다고 알아보러 다니기도 했고요. 사망한 아들은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했고 둘째 아들은 대학을 휴학한 뒤에 현재 아버지 그 공장 일을 돕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자, 무엇보다 경찰이 가장 이상하게 여긴 건 그 집안에서 타다 남은 연탄이었습니다. 각각 작은 방, 안방 두 개가 있었죠. 근데 부모가 있던 작은 방 연탄은 이미 새카맣게 타서 다 재가 됐어요. 근데 반면에 장남이 있던 그 안방의 연탄은 절반밖에 타지 않았더라고요. 이건 분명 연탄을 피울 때에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이 시간차가 왜 난 걸까? 이런 의문만 남은 상황에서 경찰이 소식을 들어요. 박 씨가 깨어났다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급히 가는데 일단 박 씨는 가족 모두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죠. 어쨌든 그가 힘겹게 떠올린 그날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 40분, 그 컴컴한 시각에 그는 친형 A씨와 형의 차 안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날의 대화가 꽤 진지하고 또 좀 예민했어요. 왜냐면 앞으로 아버지 콩나물 공장을 누가 물려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동생에 따르면 형이 최근 사업이 잘 안 됐는지 고민이 많았다라고 털어놨고 그날도 좀 습관처럼 나 힘들어서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길래 형 왜 그래 잘 버텨야지 자기가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약 한 50분 정도 대화를 했고 두 사람이 집에 들어온 건 새벽 4시 30분입니다. 이때 형이 동생 박 씨에게 우유를 한 잔 따라줘요. 술도 마셨으니까 다음날 속쓰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죠. 그리고 나서 박 씨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갑자기 너무 숨을 쉬기가 힘들어서 일어나 보니 집안에 연탄가스가 진동하고 있었다. 이런 진술입니다. 자, 이 증언대로 실제 주방에서는 마시다 남은 우유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정체불명의 흰 가루가 든 약통도 놓여 있었고요.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수면제예요. 때마침 가족들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 집 근처에 세워둔 큰아들 소유의 차량 뒷좌석에서도 연탄과 번개탄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둔 것 같죠? 자, 그럼 이걸 모든 걸 토대로 약간 윤곽이 나오는데 이 어떤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경제적인 문제를 비관한 장남이 가족 모두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연탄을 준비해서 피워가지고 살해했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는 나중에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연탄이 반만 타고 있었구나. 그렇게 모든 증언이 범인을 장남으로 지목하던 그때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나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그 콩나물 공장의 직원 한 명이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직원이 사건 당일 새벽 2시 11분, 시간이 중요합니다. 2시 11분에 숨진 아버지 박 씨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다고 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내일 아침에 출근 안 해도 돼요. 자, 근데 아버지가 그 새벽에 문자를 보냈다고요? 여기서 문제는 시간이죠. 새벽 2시 11분? 앞서 경찰이 시신을 부검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사망 추정 시각이 나왔는데 그 숨진 부부의 시신이 이미 사후 강직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새벽 1시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문자는 2시에 왔다? 그럼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일까요?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형 A씨? 근데 여기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형 A씨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사실 그날 새벽 3시까지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알리바이를 다 댈 수 있죠. 그런 형이 새벽 2시에 어떻게 갑자기 아버지 휴대폰으로 공장 직원한테 문자를 보내냐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 A씨의 여자친구를 조사해 봤는데 그녀가 말하길 그때 차에서 같이 타고 있을 때는 뒤에 연탄이나 번개탄이 전혀 없었다라고 해요. 특히나 그날 두 사람이 차 안에서 데이트를 했고요. 그 여자친구가 가방을 뒷좌석에 놨대요. 그래서 정확히 뒷좌석이 비어 있었다라는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게다가 여자친구는 아니 내 남자친구가 그런 일가족 죽음을 당하게 할 만한 어떤 힘든 상황이 아니면 이상한 친구가 전혀 없었다라고 단언해요. 또 그도 그럴만한 게 이 두 사람이 최근 결혼을 약속했어요. 신혼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어느 때보다 설레어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프랜차이즈 식당을 했다고 했는데 함께 운영을 하던 동업자 역시 저희 매장에 그렇게까지 어려움이 소소하긴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주장합니다. 이거요. 지금 동생 박 씨 진술과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경찰은 일단 박 씨와 형이 사건 직전에 나눈 자세한 대화 내용이 뭔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새벽 3시 반쯤 차 안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블랙박스가 있었을 테니까 그 블랙박스 좀 들어보자 하고 요청했죠? 근데 어라?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날 마침 자동차에 시동을 켜지 않아서 블랙박스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이때가 1월의 한겨울이에요. 그 추운 날씨에 히터도 안 켜고 그냥 1시간 넘게 차 안에서 대화를 했다고요? 어느덧 경찰의 의심은 동생 박 씨에게 향하고 있었죠. 또 이걸 뒷받침하듯 이번엔 숨진 아버지의 지인이 또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그 박 씨의 부친 아버지가 성격상 내가 일을 해보니까 작은 아들과는 좀 잘 맞지 않았대요. 그래서 은연중에 내가 이 공장을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한테 물려줘야 할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아버지의 생각을 알게 된 작은 아들이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닐까요? 동기는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황일 뿐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게다가 수사가 한창이던 그때 정작 박 씨는 막 슬픔에 빠져서 가족들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직 범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피해자이자 유족인 그를 막 섣부르게 이렇게 모는 건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고민하던 경찰이 우선 박 씨에게 형의 차량 말고 본인의 차량을 좀 수사차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받게 된 박 씨의 차량. 누가 봐도 내부 외부가 말끔합니다. 세차가 아주 꼼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생소해요. 지금 장례 때문에 정신없고 슬픔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세차까지 해서 준다고? 오히려 이게 의심을 증폭시켰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아무리 세차를 해도 현대의 과학기술은 미세한 증거도 전부 포착해냅니다. 박 씨의 차량도 마찬가지였고요. 과학수사대가 출동을 해서 약 1시간 동안 감식한 결과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차량에 슬리퍼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 바닥, 그리고 뒷좌석 바닥에 매트에 남아있던 연탄가루. 생각해보세요. 사건은 모두 집과 그리고 또 형 차에서 연탄이 있었죠? 근데 왜 연탄가루가 동생 차에서 나오냐고요. 이뿐만 아니라요. 집안에서 수거된 그 우유팩을 감식했더니 우유팩 원래 형이 동생한테 따라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형의 지문이 아니라 동생 박 씨의 지문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이 우유를 따라줬다는 게 거짓으로 판명되는 순간이었죠. 사건 발생 3일 후인 2월 2일 경찰의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그는 박 씨의 친구 B 씨였어요. 머뭇거리면서 힘들게 말을 꺼내요. 형사님, 제가 범인 알고 있어요. 그가 지목한 사람은 바로 친구 박 씨였습니다. 사실 박 씨는요, 이 친한 친구 B 씨가 이제 자기를 위로해 주려고 장례식에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를 몰래 뒤로 불러요. 그러더니만 범행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게 죄책감이나 괴로움 때문에 털어놓은 건 아니었어요. 친구 B 씨한테 내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증거인멸을 해야 하니 도와달라라는 은밀한 요청 때문이었죠. B 씨한테 차량 좀 세차 좀 해달라. 그리고 또 자기 자취방도 치워달래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증거인멸에 개입된 또 다른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박 씨의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이라고 하면 지금 숨진 어머니의 형제잖아요. 게다가 이 외삼촌이 부안경찰서 소속의 경사, 그러니까 현직 경찰관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사건 당일에 이제 모든 가족이 다 병원으로 갔잖아요. 이때 사건 소식을 듣게 된 외삼촌도 조카를 만나러 병원에 왔었는데요. 이때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조카의 범죄를 덮어줘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조카 친구를 불러 모아서 현장 유류품 치우고 차 세차해라 라는 조언을 했다고 하죠. 추후 조사에서 외삼촌이 왜 조카를 도와줬냐, 범죄를 저질렀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그 다 죽고 혼자 남은 조카가 딴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서 살리고 싶었어 그랬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누나를 포함한 일가족을 살해한 범인인데 이 외삼촌의 판단이 좀 흐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증거도 확실하고 범행 사실을 아는 두 사람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2월 3일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박 씨가 긴급 체포됩니다. 그의 이름은 박재박. 경찰이 강하게 추궁했어요. 그러자 그는 그날의 전말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사건 당일이던 1월 30일 새벽 1시 첫 타겟은 부모님이었습니다. 박재박은 평소 부모님이 즐겨 마시는 복분자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두 분께 건네요. 곧이어서 부모님이 왜 이렇게 졸리지? 하면서 깊은 잠에 빠지자 미리 준비해둔 화덕에 연탄 넣고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곧이어서 부모님은 이제 이 연탄에 중독돼서 숨이 끊어져요. 박재박이 이걸 확인한 뒤에 이번엔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형! 집에 오는 길이야? 얼른 와! 얼마 후에 형 A씨가 도착을 했는데 이때 그는 수면제를 넣은 우유를 형에게 건네요. 곧이어 형도 깊은 잠에 들었죠? 그리고 범인은 같은 방식으로 연탄불을 피워서 형을 살해합니다. 여기서 박재박은 사실 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이었다라고 주장해요. 자기도 수면제를 먹었지만 잠에 들지 않았고 결국 고통에 깨어났다는 진술. 근데 그 마지막 주장은 좀 신빙성이 떨어지죠. 왜냐면 이 전말에 지금 빠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부모와 형이 사망한 후에 박재박은요, 그냥 자기도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숨진 형의 자켓 가져오더니 일부러 막 연탄 흔적을 묻혀둬요. 그리고 형의 차로 가서 연탄과 번개탄 뒷좌석에 고의로 두고 오고요. 그러니까 이거 모두가 형을 범인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치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도 이 집에서 어느 정도 같이 연탄에 노출됐다가 이젠 됐다 싶었는지 119에 신고한 것 같아요. 수사를 더 해보니 이 박재박은 일주일 전부터 이 범행을 아주 꼼꼼하게 계획했었습니다. 도구, 연탄, 화로 일찍이 구매해뒀고요. 또 타인의 명의로 그것도 2번에 걸쳐 수면제를 처방받았어요. 더 소름 돋는 건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원래 이 사람이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다른 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자취집에서 모의 실험까지 해둬요. 우연의 일치인지 어쨌든 그가 살던 집이 부모님의 아파트와 구조가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 작은 방과 안방이 있는 그런 규모다 보니까 자기 집에다가 연탄과 번개탄을 피우고 유독성 실험을 하게 돼요. 자, 근데 그럼 자기가 대상은 아니죠? 살아있는 새를 이용했습니다. 연탄 피워놓고 새가 언제 죽는지 이걸 이제 지켜본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왜 아까 그 장례식에 온 친구한테 가서 내 자취집 치워라 했잖아요. 그 이유도 자기 집에 여러 가지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럼 왜 박재박은 이토록 완전 범죄에 집착했을까요? 그 이유도 금세 드러납니다. 사실 그는 이미 한 차례 범행에 실패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사건 발생 3주 전인 같은 해 1월 9일에 박재박이 이 부모님 집 도시가스 연통을 방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스가 외부로 빠지지 않고 집안에 가득 차게 돼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이때는 친형이 집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만 살해하려고 했던 계획이에요. 근데 예상과 달리 그날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좀 이상한데? 고통을 호소하면서 황급히 남편을 깨웠죠? 그리고서는 재박아! 119에 신고 좀 해라! 둘째는 자신의 범죄가 실패한 걸 알아챘고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119에 신고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는 간신히 살아남아서 병원에 가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때 박재박이 자기가 빼둔 그 가스 연통 황급히 원위치로 돌려둡니다. 그래서 이후에 도시가스 업체에서 조사를 나왔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마 그는 이때의 실패를 바탕으로 2번째는 내가 기필코 성공해야 돼 라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모의 실험을 한 거고요.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끈질기게 가족을 죽이려고 한 거냐고요. 그 이유에 대해 박 씨는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 털어놉니다. 특히 아버지를 향한 적개심, 이게 문제였는데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군인 출신이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형과 자신을 눈에 띄게 차별했다고 합니다. 이게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졌는데 결정적인 갈등은 군대를 전역한 후에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도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12월 중순쯤이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 아버지가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아들한테 심하게 질책을 한 거예요. 이때 박재박은 견딜 수 없는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고 바로 이때 아버지 죽여야겠다, 없애야겠다 라고 결심한 겁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아버지와 갈등이 원인인데 어머니와 형은 왜 죽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박재박이 또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는데 원래부터 어머니도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대요. 뭐 일주일에 5번은 부부싸움으로 뭐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재박은 예전부터 그런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길 엄마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럴 바엔 죽는 게 나아.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버지는 원한의 대상이었고 옛날부터 어머니는 자기가 봤을 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형은요? 형은 1차 시도에서는 애당초 범행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부모님 죽이고 나서 보니까 이럴 바에는 가족 모두가 다 같이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범행에 끼워 넣었대요. 이 사람의 정신상태 의심되시죠?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했는데 박재박은 24점 만점에 12점을 받습니다. 즉 특별한 정신질환이나 뭐 성향은 없어 보여요. 그럼 혹시 어차피 목적은 하나. 아버지가 가진 재산 노리고 부모의 형까지 죽인 게 아닌가 싶잖아요. 근데 또 박재박은 자기가 결코 재산을 노린 범죄는 아니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오히려 평소 엄마가 집에 빚이 있어서 뭐 형편이 좀 어렵다고 해서 자기는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이걸 우리가 순진하게 믿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다 큰 성인이 그것도 아버지 공장을 돕는 아들 입장에서 뭐 뻔하게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공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땅값은 어느 정도인지 그거 몰랐을까요? 그럼 그가 그냥 어머니 말만 듣고 우리 집은 형편이 안 좋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가지 않아요. 실제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만약에 판명이 되었다면 홀로 살아남은 박재박이 받게 될 유산의 액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먼저 부모와 형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이 있었어요. 가족이 매달 무려 300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었거든요. 사망할 시 수령되는 보험금이 무려 25억 원에 달했죠. 또한 아버지는 6억 원 규모의 공장 부지와 또 그에 맞먹는 토지도 있었다고 해요. 여기에 은행에도 좀 현금이 있으셨겠죠? 이걸 다 합치면요. 박재박이 받게 될 돈이 무려 50억 원에 달합니다. 네, 이런데도 돈 때문은 아니라고요? 2013년 7월 4일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가족을 매정하게 살해한 그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내렸죠. 박재박은요, 재판 내내 자신이 우울증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 요즘 너무 이런 시나리오가 많아가지고 좀 같은 대본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아니 맨날 뭐만 하면은 우울증에 심신미약이래. 판사들도 이걸 귓등으로 듣진 않았고요. 그는 무기징역 받고 바로 항소했지만 기각, 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고 완수했고 또 범행 대상이 부모와 형제로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형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여하고 반省하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상적인 점은 재판부가 박재박의 범행 동기를 돈으로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요. 근데 정작 박재박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박재박이 보험금의 존재를 몰랐다고 판단하긴 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박재박이 누구보다 이 콩나물 공장 운영에 적극적이었다라는 데 손을 들어줍니다. 또한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우리 좀 경제 여건 갖추고 그리고 결혼하자. 어쩌면 이 말은 가족이 사망한 후에 자신이 받게 될 재산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죽고 그가 콩나물 공장을 팔아 넘기려고 한 정황까지 포착이 되었고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박재박의 곁에는 이제 아무런 가족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가족과 막대한 돈 중에 후자를 선택한 범인. 과연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낼까요? 감옥에 있는 그를 면회갈 가족이 있기는 할까요? 그에게 남은 건 이제 같은 감옥 동기뿐이겠네요. 살아 숨 쉬는 내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느낄 만큼 처절한 죄책감을 갖고 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